왔습니다. 왔는데 일단 뭐 가족보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새로 이제 조명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국채가 수익률이 올랐다, 참 안 좋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처음 보는 분들은 아니 왜 뭐 수익률은 좋은 거고 뭐 국가 채권의 수익률이 올랐다는데 왜 이게 안 좋다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저도 뭐 그랬었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좀 그런 어떤 금융 현상들을 좀 이해를 해야지 어떤 현재 정세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상당수의 금융 현상들은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로 조금 이제 해볼까 해서 가뜩이나 또 홍국장님이 오더를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 빨리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모자라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전번에도 사실 이 그림이 뭔가 하면은 예수가 승천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서양의 비교 전통이 있다. 그런데 그 비교 전통은 뭔가 하면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진 어떤 집단이 어떤 서구에서 기원 전부터, 기원 전 아니죠, 기원 영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중세부터 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지식이 굉장히 뭐랄까 서구 사회에는 무서운 지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믿음이 어떤 모든 법률과 사회적 어떤 제도와 이런 어떤 인간 관계와 이런 어떤 모든 어떤 사회 경제 관계에 기초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에 대한 자연스러운 지식이 어떤 사업의 기초였기 때문에 어떤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지식은 굉장히 무서운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금융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행이라든가 우리의 행동 습관들이 알고 보면은 이 금융 부문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부인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고 어떤 옛날에 기독교 사회에서 이단을 만난 것처럼 좀 갈굼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이 금융의 세계관과 어떤 구체적인 지식들을 좀 아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은 현재의 돈을 미래의 돈으로 바꾸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거나 혹은 남에게 빌려주거나, 사실 은행 저축도 사실 우리가 은행에
빌려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 돈을 못 쓰지만 미래에 그 돈을 좀 더 불려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편리한 발상이지만 이게 모든 금융활동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우리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무슨 MBA, MBS, ABS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밑에는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금융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비대칭성이라 그러면은 좀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이 돈을 갚을 사람인지 돈을 안 갚을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좀 사귄 지 좀 오래됐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행만 해도 옛날에는 관계금융이라고 은행의 담당자하고 중소기업하고 좀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고 은행이고 중소기업의 어떤 재무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또 IMF 사태 이후에는 지금도 뭐 물론 안 그런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적게 좀 멀어졌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이 정보 비대칭성, 만약 상대방이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금융에서.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금융은 크게 일단은 이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자금 공급자가 있고 이게 막 일단 우리 가게라고 생각을 하죠. 맨 끝에는 자금 수요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돈이 이 기업에 대출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 기업을 알지는 못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간에 은행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은행이 사실은 이제 이 기업에게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어떤 자금의 자금 빌려주기와 그 판단을 이 자금 공급자가 아니라 이 은행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그거를 빌려주고 이렇게 자금이 가는 거를 그걸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말도 못하고 발음도 안 좋은데 좀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게 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던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혹은 뱅크라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개념은 그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주면은 우리가 저축을 하면은 그 저축으로 대출해주는 어떤 기관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뱅크라고 할 때 뱅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이고요. 이 상업은행이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상업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제 보통 명사입니다. 커머셜 뱅크고 다른 하나의 형태가 있는 그거를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커머셜 뱅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은행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상업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에서도 대출을 하고 이른바 캐피탈에서도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강의들도 왔어. 그냥 집에 가. 그런데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가 예금을 받지는 않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예금을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뱅크가 상업은행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시중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예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국가에서 강한 감독을 받습니다. 또 강한 감독을 받고 또 이런 어떤 상업은행이 일단 예금을 받는 은행이 부도를 내면 그 예금자들한테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장해 줍니다. 예를 지금 5천만 원쯤 되죠. 그걸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감독하는 은행이 상업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상업은행. 그 다음 직접금융입니다. 좀 전에 이제 오늘 간접금융이고요. 직접금융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 기업이죠. 그 기업에 말하자면은 돈을 곧바로 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다만 그리고 이렇게 자금을 줄 때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조금 착각을 하시기 쉬운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홍성준 국장님이 발행한 채권을 산다 라는 표현은 제가 홍성준 국장님께 돈을 빌려준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홍성준 국장님이 발행한 100만 원짜리 채권을 산다. 이건 제가 홍성준 국장께 100만 원을 빌려줬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뭐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업에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우리 일단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 금융이죠. 바로 주는 거니까 상업을 거치지 않고. 그런데 이 주식과 채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채권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이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이게 일반적 투자라 그럽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 A라는 기업에 주식을 매입을 하면은 A라는 기업이 발행한 100만짜리 채권을 사면은 우리는 그 A라는 기업은 언젠가는 저한테 100만 원 더하기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A라는 기업에 주식을 매입을 하면은 그 100만 원은 그 A라는 기업의 자기 자본이 돼요. 말하자면 자기 자본 중에서도 최고급 자기 자본이 됩니다. 사실 자기 자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 핵심 자본입니다. 핵심 자본이 되고 그 대신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금을 받고 또 그 주식을 제3자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은 그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전체 이 주주 중에서 거기 투자한 만큼 그 소유자가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은행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나름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자세히는 이 부분은 겉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돈이란 무엇인가를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돈 그러면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폐, 동전, 저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통화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선생님 통화량이라고 할 때 그냥 그 상식에는 그냥 이 현실 세계에서 유통되는 그냥 돈의 총 합계 액수 같은. 제가 보기 정확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약탈경제 강대님도 그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딴 데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현금 화폐 양 같은 걸로 답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통화량이라 그러면은 사실 통화량도 굉장히 정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게 많은 문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로 돈이라는 것은 돈을 만드는 것은 은행입니다. 상업은행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상업은행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여러분 돈은 사실 여기 있는 저희 지폐는 사실 별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돈이라는 거는 이 중앙은행의 계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계좌가 있거든요. 한국은행 계좌가 있고 또 이 한국은행 계좌는 그 국제적인 어떤 망을 통해서 다른 은행들하고 결제망을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은행의 이 계정에는 이거 전자장치입니다. 한국은행의 계정에는 그 시중의 여러 상업은행들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시중은행이 그 중앙은행의 계정에 들어있는 돈 중에 이 일부분을 지급준비금이라 그러는데요. 이 지급준비금 외에는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업은행이 그거를 이 수요자들한테 우리 가게나 기업들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제가 여기 설명해놨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지급준비율의 조정으로 통화량이 부는 현상은 사실 한 번씩 다 보셨을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 통화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제가 상업은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업은행은 참 어떻게 보면 기묘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거의 한 50% 정도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통화량의 대부분이 이 상급은행에서 창출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공공적인 기관이죠. 공공적인 기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상급은행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상업은행이 그 규제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런 상업은행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못 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자기자본 비율 이게 조금 골치 아픈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자본은 해당 은행의 어떤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라기보다는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 예상 손실액은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얘네들한테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돈을 빌려주면 얼마 정도로 손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 100만 원으로 국채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국채를 매입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채는 돈 빌려간 놈이 국가 아닙니까? 국가는 사실 웬만하면 돈을 안 갚지 않겠죠. 그래서 은행 국가에 돈을 빌려주면은
여기서는 한 5만 원 정도 우리가 이익 볼 수 있다. 뭐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만 이익 손해 볼 수 있다. 근데 그 마늘을 대기업 빌려준다고. 여기서 한 20만 원 손해 볼 수가 있겠다. 25만 원이죠. 중소기업이라면 여기서 50만 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5만 원이 되죠. 그 75만 원이 요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총 예상 손실입니다. 이렇게 어떤 잃어버릴 수 있는 돈을 분모를 하고 은행의 계산을 분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높을수록 그 은행이 탄탄하다는 뜻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그래서 최대한 BIS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 자기 자본 비율을요 높이려고 하고, 원래 한국의 IMF 사태 이전에는 BIS가 2~3%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은행들이. 그런데 IMF 때 이제 확 올려버리죠. 8%를 올려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컨대 어떻게든 안전한 대출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예. 말하자면은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빌려주면 돼요. 왜 은행들이 기업에 돈 안 빌려주고 가게에 빌려주는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산업자본의 사업은행 지배를 규제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게 없는데 미국만 해도 외국인이 자기 나라 사업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사가 될 수 없어요. 한국은 너무 가능하죠. 예? 통신사도 외국은 그 자국민 아니면은 외국인한테 이사 안 주는 나라도 많아요. 네, 통신사도 엄청나게 중요한 공공문제. 예, 그 다음에 아마 이거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채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채권 말씀드렸는데 아주 원칙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은 보통 이제 표면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채권에 기입된 이자율이죠. 이 부분 아마 요거 채권만 이해하셔도 제가 보기로는 오늘 제가 설명은 다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억 원이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이게 액면가죠. 그리고 그 밑에 이자율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10년 기한입니다. 자, 10년 뭐 1년은 뭐 길지만 단기 채권으로 하죠. 1년 기한입니다. 자, 그러면은 1억 원이고 20%다. 엄청 높네, 채권. 그럼 제가 너무 넘게 했는데 그래 알기 쉽죠. 제가 3% 그러면 계산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생님? 아까 좋은 대답이 이건 그냥 뭐 1년 후에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격이 얼마든 간에 일단 저는 1억 원으로 샀어요. 말하자면 1억 원을 못 샀는가 하면은 1년 뒤에 1억 2천만 원을 받는 권리를 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일단 여기 고정된 가격이 있어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도 사고 팔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제가 1월달에 1억 원을 주고 액면가 1억 원, 금리 20%짜리 채권을 샀습니다. 1억 원을 주고 샀는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내년 1월달에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은 사고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합니다.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 주식은 사놓으면 보시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는 되죠. 8시 반까지 끝내겠습니다. 예.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왕 왔으니까 이야기하고 가야죠. 자, 주식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계속 가격이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떤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위험이 있더라도 어쩌면 1억짜리 주식 사놓으면 2억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걸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 떨어지는 것만큼 못 참겠다. 설사 조금 이제 이 수익이 낮더라도 안전하게 하겠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 몇 달 후에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졌다 올랐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채권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채권 가격이 올랐어요. 1억 원에서 2천 올랐습니다. 제가 어느 때 팔았다고 쳐요. 그래서 1억 1천만 원으로 샀겠죠. 자, 보시면 있겠지만 여기 기준선입니다. 여기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이고 요 밑에 요 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1억 2천만 원일 때 이걸 산 사람은 이 마지막 날 1천만 원의 이익을 보겠죠. 그러면은 수익률은 9.1%가 됩니다. 근데 채권 인기가 없어요.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채권을 내다 파는 겁니다. 9천만 원이 됐습니다. 9천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9천만 원에서 이거를 제가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을 받게 되죠. 수익으로. 그게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은 33.3%가 됩니다. 언제나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차 채권을 샀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 현대차 채권의 인기가 떨어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현대차가 거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하나의 예만 들면은 현대차가 내년 1월달에 나한테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수익률은요? 높아지죠. 올라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어떤 회사 발행한 채권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나라나 그 회사의 신인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면 뭘 의미합니까? 이 국채의 채무자, 국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면은 일단 미국 빼고 다른 나라 정부를 빼면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가만큼 믿을 만한 채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대한민국 국가가 망하면 못 주는 건데 사실 국가는 일단은 믿을 만한 채무자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리는 그거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상환 가능성이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사실은 그 시점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입니다. 확실한 이자율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국채 금리,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뭐 대기업 금리가 있을 거고 뭐 중기 금리가 있을 거고 쭉 가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썼다시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상품 수익률을 이야기를 할 때요. 예를 들어 7%지 않습니까? 금융상품 수익률이 7%인데 그 중에 4%가 국제금리라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는 뭐 어디 투자해도 다 받는 거니까 3%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 기업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나름 많이 쓰이는 용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썼다시피 어떤 국가의 리스크가 커지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저 국가 신용 등급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용 등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국가 신용 등급은 뭔가 하면 이제 유명 신용 평가사들이 그 나라의 국채에 대해서 매기는 그 이제 등급입니다. 사실 국채 되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나라가 어떤 이제 돈을 빌려갔을 때 얼마나 다 갚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국가 신용 등급이에요. 그거는 그 나라 국채에 대해서 매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과 주식회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는 기업의 자본금을 제공하는 제공하죠. 그리고 사실상 아주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주주가 그 회사의 소유권을 산 돈, 그 돈이 이 회사의 핵심 재산이 됩니다. 자기 자본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본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이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내부인이라고 할 때 이 주주를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 내부인 외에 외부인들하고 많은 거래를 하죠. 제가 써놨지만 뭐 거래처, 직원, 고객, 채권자 등과 외부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주주는 이제 내부인이고요. 주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없지만 그 대신 그 기업의 이윤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지고요. 또 그 기업이 망하는 경우에 어떤 기업이 망하면은 그 기업이 외부에 진 빚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잔여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는.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실 이런 거 말은 그렇지만 잘 행사가 안 되죠.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뭐 넘어가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주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망합니다. 근데 그 기업이 망해도 제가 주주라면은 그 기업이 못 갚은 부채를 제가 갚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1등은 아니거든요. 아마 18세기 중반인가부터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아마 회사의 발생이 아마 중세에 조금 넘어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 회사의 주주라면 대주주라면 그 회사가 당연히 경영을 하고 또 그 회사가 망했을 때 그 회사 법인이 진 부채도 주주가 갚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회사 물론 뭐 다른 유형 회사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는 주된 형태 회사는 주식 회사죠. 주식 회사는 하나의 법인이고요. 법인의 의미가 뭡니까? 법적인 인간입니다. 말하자면은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만이 뭔가를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를 소유하고 또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지금 회사 법인 회사라는 법인도 뭔가를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의 회사일자 누구든 간에 일단 우리는 거기 간주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인간이란 이 자연적 인간과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이 주주라는 자연인하고 회사라는 법인은 일단은 법률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주식회사의 경우에 분리가 돼 있고요. 이 주식회사가 진 빚은 이 주주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그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거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손해가 끝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유한 책임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고 재밌는 주제입니다. 사실 지난 월스트리트 점령 그때 있지 않습니까? 믿는 전에 그때 시위자들은 이 유한 책임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유한 책임 제도 덕분에 또 상당히 많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제도입니다. 유명한 제도고 또 이제 이 기업 지배 구조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와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이사는 이 회사 법인을 대표해서 공식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이사회는 그 대표이사를 이제 아무래도 좀 견제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보시면은 언제나 이제 이른바 주주행동주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주라는 존재는 사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식 사놓고 오르기만 기다리는 존재였죠. 근데 이제 그게 80년대 넘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때 이 노조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까 제가 여기 드린 그림에서 보시면 노동자는 명백한 외부인이에요. 회사라는 존재 외부인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그것도 이 그림의 세계관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고 사실은 이런 세계관 자체가 만들어진 게 80년대 이후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자를 누군가 회사를 경영할 사람을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영자고 CEO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자는 경영자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예컨대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도 사람인데 뭐랄까 노동자들한테 임금 말해주면 좋죠. 그래 진짜 칭찬받겠죠.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 기업 규모가 커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업 규모가 커지고 자기 회사 시장 좀 높아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배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는 이 기업의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만 이 뒷장에 나오는 캐시플로우 말하자면 기업이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주에게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배당금이든 아니면은 주가를 올리는 것이든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예를 들어서 그 한 이번 연도에 한 10억 원쯤 이익이 있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주와 경영자는 이 10억 중에 한 7, 8억 정도를 재투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경영자는 어떤 기업 규모를 키워서 좀 칭찬도 받고 싶고 또 개인적 야망도 있고 또 내가 지가 미워하는 다른 경영자 골탕 먹이고도 싶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입장에서 아이씨 저걸 왜 지금 안 주고 지멋대로 저기 때려박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갈등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착되는 그 선구자가 마이클 젠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이제 세계관을 만듭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기업은 주주가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주가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뭐지? 유명한 스톡옵션. 이 스톡옵션이 그거 아닙니까? 이 경영자한테 현재 어떤 주식을 줍니다. 주식을 주고 그 주가가 올랐을 때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팔 수 있게. 그러면 그 경영자는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 노력을 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이 원래는 상반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 잘못 쓰여진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걸 이제 좋은 건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로는 한국의 대기업들, 특히 재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바뀌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재벌 대기업 재벌 가문에 대해서 재벌 일가에 대해서 오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너 아니에요. 이 모든 계열사 지분을 다 따져보면은 5%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엄청난 돈이지만 그 기업 전체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수 주주들, 다수 소유자들의 의견에 다르게 지들 멋대로 경영을 해온 거죠. 여기에는 제가 보기로는 어두운 명암이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해온 거죠. 사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었어요. 오히려 말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의미 중립적인 걸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거기도 80년대 이전 한 50년대 후반에서 70년대까지가 70년대 중반까지가 말하자면 황금기였어요. 당시에 미국의 자본주의는 사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주주행동주의가 쓰면 안 했구나. 주주의 힘이 세지면서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가 점차 일치되어 왔고 우리는 흔히 사실은 그거를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행동에 나서자라는 이제 게 있고 우리가 그걸 주주행동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주주행동주의의 한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들은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바로 엘리엇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기업 가치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이 이 기업 가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기업 가치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캐시플로. 캐시플로는 결국 주주에 둘러쓸 수 있는 돈이죠. 그 돈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 기업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다 그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교과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그 기업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높은 가치의 기업은 말하자면 주주에게 많은 돈을 주는 기업입니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재벌 문제 넘어가죠. 이거 하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투자은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업은행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아까 간접금융, 직접금융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상업은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업은행이 주로 간접금융 쪽에서 일하는 은행이라면 투자은행은 직접금융 쪽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은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업의 주식 발행을 대행하는 뱅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자그마한 업체를 하나 꾸리고 있는데 지금은 제 돈으로 하고 있어요. 제 돈과 이제 이건 사실은 진짜는 아닙니다. 하나의 가정. 제가 지금은 제 돈만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제법 기대도 많이 받고 평가가 좋아요. 그러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주식회사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 어떤 돈 많은 걸 투자받아서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투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투자를 받으려면은 주식을 만들어 뿌려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선생님 앞에 되게 여쭤봤으니까 바꿨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너무 잘하실 겁니다. 다른 데 생각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럼 내 기업이 얼마쯤 될까? 얼마쯤 된다라는 게 나와야지 그 흡수에 맞춰서 주식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투자은행이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투자은행은 사실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겠다. 말하자면 뭐 내년 얼마 이렇게 쫙 모아서 할인해 보는 거죠. 할인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금리가 10%면은 내년에 110원이 지금 1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후내년에 121원이 지금 100원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대체로 이제 추산을 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내면은 대충 그 기업의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해당 기업의 가치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한 다음에 100억 원 나왔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원짜리 주식 100만 장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그러면은 이 100억 원짜리 주식을 100억 원치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뿌린다고 해서 다 소화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투자은행이 저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뭐 나한테 한 70억 줄게. 그러면은 되겠냐? 70억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 원은 실제로는 그 투자은행이 합니다. 말하자면 시중에 소화시킵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행해 주는 겁니다. 대행해 주는 건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상업은행이 이 간접금융 부분에서 상업은행을 말씀드렸고 이제 직접금융 부분에서 투자은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그 경계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상업은행도 사실은 뭐 주식채권 뭐 자회사라는 통해서 좀 다루고요. 이 투자은행들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많이 통합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불구하고 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 두시면은 제가 보기로는 좀 더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언더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은행이 이 100억 원치를 예를 들어서 한 70억, 90억에 사는 거 그거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용어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투자은행이면은 100만 장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디스트리뷰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투자은행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통적 투자은행이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정도 이야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요걸 한번 보고 네. 좀 드는 시간을 갖고 뭐 토론 이어가보겠습니다. 아유 김미영 아, 김미영 아니요, 박상우 사장.